그렇게 몇 주를 끈적지게 찾아오자 영은사 주지가 견딜 수 없었는지 다른 스님을 소개해 준다는 것이다. 공주 신길이 용화사에 있는 스님이라는데 여태껏 그 스님의 세치회에 무릎 꿇지 않은 스님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인사의 성철 스님도 말문이 막혀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뻗쳤고 새로운 인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부터 나의 삶은 본격적으로 평범함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은 나이가 21살로 향하던 때였고 계절은 만추로 생각된다. 공주 신길이에 도착한 나는 버스에서 내려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을 걸었다. 스님이 계신다는 고려 용화사를 물어 찾아갔고 언덕 뒤편 묘지에서 펴져 있는 허름한 암자에서 거구의 언덕 뒤편에 묘지처럼 엎혀져 있는 허름한 암자에서 거구의 배불뚝이 스님과 상면하게 되었다. 스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28살에 견성을 했고 지금은 이미 성불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처가 된 이후부터 자신의 이름은 미륵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게 그렇게 자처하는 것만 봐도 남다른 분인 것만은 분명했다. 당시 나에게 비춰진 그 스님은 정말 미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특히 모습만 봐도 그런 것이 금복주라는 소주병에 나와 있는 캐릭터 그림과 흡사하게 생긴 것이 묘했고 게다가 꽤나 달변인 것이 어떤 이론에도 술술 막힘이 없었다. 겉과 속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니 미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 텄고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스님 곁에 머물렀다. 당시 대화의 주제로 삼던 책을 보면 거의 비결서였던 것 같다. 그게 사실 작자 미상인데다가 실제 예언서인지 아니면 후대에 세를 모으기 위해 조작된 것인지조차 확실치 않았다. 스님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재주가 비상했다. 어떻게 해서든 앞뒤를 연결하고 숨어있는 퍼즐들을 찾아내서 그럴듯하게 해석을 뽑아냈다. 당시 나는 이런 스님의 재주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스님은 세간에 회자되는 비결뿐만 아니라 종교 경전에 담긴 예언 같은 것들도 교재로 다뤘는데 이때부터 당신의 해석에 조금씩 균열이 갔던 것 같다. 모든 해석이 딱 한 가지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고 그것은 바로 스님이 미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든 비결과 예언은 바로 스님의 신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어떤 것은 정말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소 꽤 맞춘 듯한 어색함이 잔존했고 내가 여기에 대해 반론하면서부터 스님과 모종의 알력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당시의 스님은 내가 넘기에는 꽤나 법력이 높았다. 신통력도 어줍지 않은 술사들의 그렇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가령 어느 늦가을날 법당 앞마당에서 불공을 올리는데 바람이 몹시 불어 낙엽이 지천으로 날렸다. 대략 1시간쯤 불공을 끝마치고 사방을 둘러보니 예를 올리던 자리만 둥그렇게 놔두고 주변에 낙엽이 수북 쌓여 있는 것이다. 스님은 나반존자의 신통력을 끌어다 쓴 것이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류의 신통력들은 이후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행을 부린다고 해서 누구나 미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일 게다. 그리고 사실 미륵이란 자가 이 시대에 꼭 나와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던 나였다. 역사의 흐름은 일관을 되게 군림하는 쪽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의 기치로 향하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꼽기도 하는 것이다.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방식은 결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다 같이 공존을 누리며 더불어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세상이어야만 가히 이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륵은 또다시 피라미드의 정점을 이루면서 수직적 구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륵 자체는 이런 형태의 구조에 반감을 표하겠지만 민중들은 그런 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필히 종교적 숭배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인류가 오랜 세월 흘러 피 흘려 쟁취해왔고 지금도 땀 흘려 일구고 있는 좌우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미륵이 이런 숭고한 인류 가치를 존중한다면 남몰래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이다. 이런 류의 생각을 당시 나는 품었고 그렇게 그 어떤 신통력이 목전에 펼쳐져도 심지는 굽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스님의 미륵 중심의 세계관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고 그날부터 당신과의 도담은 격한 논쟁으로 심화되어 갔다. 하지만 내가 스님을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엄연히 존재했다. 그건 불도의 견성과 성불에 대한 이해였다. 이 부분은 워낙 형이상학적이어서 어떤 논거나 정명, 풀이 같은 것을 초월해버렸고 그렇기에 당시 나의 견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반면에 그것은 스님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스님의 미륵 위주의 관점이 다소 궁지에 몰리기라도 하면 을의 견성이나 성불의 경지를 운운하며 나의 말문을 꾹 막아버리곤 하였다. 여기서 격가지로 불보살님이나 천신들과 신통을 통해 얻었다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증거로 들이밀며 혹시 모를 나의 반격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건 내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라 여겼기에 더 이상 나설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뜨뜻미지근한 패배를 시인해야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통력을 활짝 열어야 되는 숙제였다. 그렇지 않으면 스님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되는 처지가 될 것이니 말이다. 사실 이런 공공한 처지를 나 몰라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뱃속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일반 스님도 아니고 미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찜찜하게 인연을 접을 수는 없었다. 또한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오기가 뻗쳐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견성과 신통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었다. 그날부로 나의 코드에 맞는 신들을 찾아봤고 그중 가장 자유롭다는 관음보살이 뇌리에 감겨 들어왔다. 물론 나의 성향을 봤을 땐 도덕 천존이 1순위고 영보 독성이 2순위일 것이지만 노리는 바가 실존에 있었기에 가장 도움을 잘 주실 것 같은 관음보살로 정했다. 일단 결정이 나자 만사를 제치고 관음정근에 매진했다. 뭐 특별한 진언도 없었다. 그냥 나무관세음보살만 주야 장천 외우는 것이 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냈다. 석가불의 부친 정반왕이 지금의 나로 환생했고 미래불인 미륵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시기하여 자신의 문화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런 업장으로 인해 내가 미륵인 자신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자꾸만 속세의 자윤이 평등 같은 개념을 운운하면서 백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랬다. 이때의 나에겐 그 나름대로 그럴 법한 얘기로 들렸고 충격도 꽤 받았었다. 스님은 자신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참여할 것을 종용했지만 나는 그저 가볍게 고개만 숙인 채 밖으로 나와 법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 되어 관음보살님을 향해 부복했다.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과거의 업력에 의해 행여 미륵의 세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그 답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다. 관음정근을 하며 순전한 진심 속으로 녹아들어갔고 어느 순간 나는 무아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감 자체가 없기에 방금 전의 고뇌라든지 관음보살 친견에 대한 갈구라든지 그런 일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허공처럼 텅 비어있을 뿐이었다. 얼핏 나는 모든 것이 비워져 있다는 느낌은
살짝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생각으로 꼬리를 물지는 않았다.